자, 오늘은 그 11장의 마지막 주제인 파워 팩터 코렉션, 파워 계수의 뭐 교정이라고 할까요? 어떤 우리가 이 전 시간에 컴플렉스 파워는 1사분면에 있을 수 있겠지. 아까 뭐 질문 나왔던 것과 동일하게 실제 컴플렉스 파워가 4사분면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리액티브 파워가 음수가 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캐패시티브한 회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레깅 파워 팩터라고 얘기했고요. 컴플렉스 파워가 1사분면에 있다면 이 회로는 인덕터적인 특성이 강한 회로가 될 거고요. 이런 경우는 리액티브 파워가 양수가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이 파워 팩터 트라이앵글을 보면 여기가 컴플렉스 파워라고 한다면 요 길이를 우리가 어페런트 파워라고 불렀고요. 이 높이를 리액티브 파워, 실수 성분을 리얼 파워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실제 우리가 소비하는 파워는 요 삼각형의 밑변에 해당하는 요 리얼 파워가 우리가 실제 소비하는 그 회로가 소비하는 파워라고 얘기했고요. 이 리액티브 파워는 이 회로에서 인덕, 리액티브한 성분들, 캐패시터나 인덕터들에 의해서 이러한 그 에너지 스토리지 디바이스들이 순간 에너지를 자기가 저장하고 있다가 내놓고 또 소스 쪽에서 다시 들어온 에너지가 또 저장됐다가 다시 토스 오버하고 이런 소위 그 끊임없이 로스리스한 파워가 실제 소비되지는 않지만 계속 소스와 이 로드 회로 간의 끊임없는 회로 교환에 어떤 공전하는 에너지 성분이 존재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우리가 정량적으로 표현한 것이 리액티브 파워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리액티브 파워는 바로 이런 회로의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비효율적인 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리액티브 파워를 가능한 한 쪽으로 줄이는 거예요. 여기에 있던 컴플렉스 파워도 이쪽 방향으로, 즉 파워 팩터 앵글, 우리가 앵글이라고 얘기했던 세타 V- 세타 I를 가능한 한 0으로 몰고 가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원래 컴플렉스 파워가 여기 있었는데 만약 이렇게 변화한다면 파워 팩터 앵글이 줄고 파워 팩터는 1이라는 최대값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리액티브 파워는 줄어들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변함이 없어? 실제 소비하는 리얼 파워의 관점에서는 변화가 없게 됩니다. 어떤 회로든 파워 팩터가 완벽히 1인 그런 회로는 없죠. 그 회로가 완전히 순수하게 저항만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완벽하게 100% 리지스티브한 회로라면 파워 팩터는 1에 가까울 겁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계열의 회로든 리액티브한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리액티브 파워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러한 그 리액티브한 파워를 가능한 한 최대한 줄이고 파워 팩터를 1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그 회로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주체인 그 회로가 가장 효율적인 상태로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그 일종의 회로적인 보정 작업을 파워 팩터 코렉션이라고 불러요. 즉 다시 얘기했듯이 파워 팩터 앵글을
가능한 한 0에 가깝게 만들어주고, 다시 말하면 파워 팩터를 1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우리는 파워 팩터 커렉션이라고 합니다. 죽입시다. 자, 제 강의 노트를 보면 어, 그러니까 원래 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이 로드에 해당하는 회로가 있을 텐데요. 이 회로에 걸려있는 전압과 전류를 변화시키지 않고, 즉 실질적으로 소비되는 리얼 파워를 변화시키지 않고 우리가 파워 팩터를 효과적으로 증가시키는 프로세스 과정을 우리는 파워 팩터 커렉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정에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가전제품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세탁기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파워 팩터 커렉션이 필요한,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한 똑같은 에너지를 소비하더라도, 똑같은 파워를 소비하더라도 가장 효율적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이게 30kW의 파워를 소비하는 그런 제품이라면 30kW의 파워를 소비하더라도, 동일한 파워를 소비하더라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내는 실제 전기세는 줄이자는 거야. 공급업체인 한전의 입장에서는 소비자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거지. 동일한 30kW에 여름에 더우면 에어컨을 켜야 될 거 아니야. 그만큼의 파워를 소비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에너지 세이빙이 되는 거지. 한전의 입장에서는. 자, 이런 그 과정을 우리는 파워 팩터 커렉션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예를 좀 통해서 파워 팩터 커렉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좀 살펴볼게요. 자, 우리 세탁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세탁기는 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가장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것이 전기 모터라고 할 수 있죠. 에어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에어컨의 그 컴프레서라고 불리는 실외기에서 전기 모터를 통해서 그 냉매를 압축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아무튼 그 세탁기를 예를 든다면 어떤 전동 모터가 있어요. 이 모터가 에너지를 소비할 텐데, 이 모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죠. 모터에는 어, 코일들이 존재하죠. 코일들이 전자석을 만들기 위해서 촘촘하게 코일들이 존재하는데, 이 코일이 존재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인덕터의 회로를 추가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솔레노이드처럼 코일을 촘촘하게 감아놨기 때문에 인덕티브한 성분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회로적으로 간단히 표현한다면 에너지를 소비하는 어떤 저항을 통해서 모터가 소비하는 로드, 저항으로 표시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치 않는 인덕티브한 인덕터가 이렇게 같이 생겨났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원치는 않았지만, 이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패러스틱 인덕턴스, 기생 인덕턴스라고도 부르죠. 회로에서 우리가 회로에 의도적으로 넣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우리가 회로를 구성하다면 우리가 원치 않는 기생적인 회로 성분들이 이렇게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회로에 우리가 페이즈 전압을 인가하고 여기에 로드 커런트가 이렇게 흐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 공급 쪽에서 우리가 한전 쪽에서 공급해주는 전류가 I라고, 페이즈 전류를 I라고 한다면 이 경우는 공급해주는 전류가 바로 로드단을 흐르는 전류이기도 합니다.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옥수수 공간상에서 여기에 전압이, 이 페이저 전압이 여기에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 만일 저항만이 이게 없었다면, 이놈이 없었다면 페이저 전류는 동일한 위상에 이렇게 존재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누차 얘기했듯이 저항에서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동일하게 됩니다. 즉 세타 V와 세타 I가 0이 되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불가피하게 인덕티브한 성분들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 이 IL은 공급한 전압에 비해서 위상이 뒤지게 됩니다. 따라서 왜 그래요? 질문 하나 좀. 순수한 인덕터라면 임피던스가 j 오메가 L 아니에요. 전류에 비해서 전압이 위상이 90도 앞서죠. 순수한 인덕터라면.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저항과 인덕터가 이렇게 동시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위상이 앞서지는 않을 거고, 뭐 30도면 30도, 60도면 60도 정도의 이런 어떤 중간값의 위상값을 가지고 위상이 앞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로드단을 흐르는 요 페이저류 IL을 만약 콤플렉스 플레인상에 표현한다면 전압보다 위상이 뒤진 어느 정도의 여기에 로드 커런트가 이렇게 존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바로 파워 팩터 앵글이 됩니다. 세타 V만 세타 I. 자, 우리는 가능한 한 이 파워 팩터 앵글을 0으로 몰고 가서, 즉 다시 말하면 파워 팩터를 1에 가깝게 만들므로 인해서 리액티브 파워를 최대한으로 억제하는 것이 파워 팩터 코렉션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실제 해줄 수 있느냐? 병렬로 캐패시터를 하나 이렇게 물려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원래 공급해주는 전류는 로드 커런트와 같았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여기를 흐르는 전류, 새로운 캐패시터를 흐르는 전류가 생기게 되고요. 자, 이 공급하는 전류와 실제 로드단을 흐르는 전류의 관계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여기를 흐르는 전류가 IL이고요. 캐패시터를 흐르는 전류가 IC죠. 그리고 공급해주는 전류가 I라면 당연히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거 다 지금 복소수예요. 페이저 전류입니다. 아시다시피 캐패시터의 경우는 IC는 페이저 혈압에 의해서 위상이 아이고 잘못 썼네.
페이저 전압이 페이저 전류보다 90도 이상이 뒤지게 됩니다. 그래서 캐패시터의 전류는 어딘가 여기에 있을 거예요. 전압이 전류보다 위상이 90도 늦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토탈 전류를 구하려면 이 캐패시터를 흐르는 전류와 인덕터를 흐르는 전류의 합이 될 거고요. 이 복소수의 합은 복소수 공간상에 마치 벡터 합처럼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요 벡터와 요 벡터의 합을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바로 요게 우리가 파워 팩터 코렉션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병렬로 캐패시터를 요 모터 옆에 달아줬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때 요 모터를 흐르는 실제 파워를 소비하는 로드가 여기 아닙니까? 요 로드 단을 흐르는 전류는 이러한 페이저 커런트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나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한전의 입장에서는 물론 당연히 보면 여러분 실제 로드 단을 흐르는 실제 전류와 전압 사이에 파워 팩터 앵글이 현저하게 줄어든 걸 알 수 있어요. 파워 팩터 코렉션이 벌써 이루어진 걸 여러분들이 실제 이 복소수 공간상에서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이거를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이게 바로 아이가 뭐라 그랬냐면 공급자 입장에서 한전에서 여러분들 집에 공급해준 전류의 양입니다. 근데 한전에서 실제 공급해준 전류의 양에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데 원래 실제 그 모터에 여러분들이 파워 팩터 코렉션을 하기 전에 모터를 흘렀던 전류가 이만큼이었다면 이게 이만큼이 흘렀던 거 아니야? 근데 파워 팩터 코렉션을 하니까 이만큼의 전류로 바뀌게 돼요. 바로 요 페이저 전류의 절대값의 제곱에 R의 2분의 1을 곱한 게 실제 소비하는 파워죠. 요게 소비하는 파워인데 보면 절대값이 줄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실제 소비하는 파워를 줄이고도 또 효과적으로 실제 공급되는 파워는 어, 변화가 없지. 변화가 없지만, 즉 소비되는 파워에는 변함이 없지만 실제 과금되는 우리가 파워는 더 적게 되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된다. 자, 이런 그 과정을 우리가 파워 팩터 코렉션이라고 합니다. 강의 노트를 보시면 여러분들 내 강의 노트에 그려진 바로 이 전류 간의 관계가 조금 전에 내가 그 판서지에 그린 그 드로잉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이상적으로는 요 우리가 달아주는 캐파시터의 값을 잘 조절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실제 전류값이 어, 우리가 그 공급해준 전압과 인페이즈 동일한 위상이 되는 순간이 오겠지. 바로 이 순간이 파워 팩터 앵글이 0이 되는 순간이고요. 즉 파워 팩터가 1이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상적이라면 이러한 조건으로 우리가 적절한 캐패시터의 캐패시턴스 값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달아주게 되면
최대의 파워 팩터를 끌어낼 수 있겠지. 자, 그 조건을 한번 찾아보자면. 즉, 최적의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게 파워 트라이앵글입니다. 지금 과제는 다 제출을 마감이 지난 거죠. 이렇게 한두 명 나한테 메일을 보내서 과제가 업로드가 잘 안 돼서 별도로 메일로 보내는 학생이 있는데 이게 과제 업로드 할 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는 학생들이 많았나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문제가 없었는데 왜 한두 명의 학생들이 그런 문제를 느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iOS 기반의 기기들은 이 클래스의 문제도 있었고, iOS 기반의 기기들은 애플을 얘기하는 건가? 애플로 이 클래스가 접속이 가능합니까? 우리 학교 이 클래스 시스템이나 뭐 유드림스도 마찬가지고 이게 제때제때 뭐 지금 윈도우 11도 우리 교직원들한테는 업그레이드를 하지 말라고 당분간 뭐 공지사항이 내려왔는데요. 이게 그때그때 이게 호환성 있게 그 시스템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여러 가지 호환성의 문제가 존재를 합니다. 일부 웹브라우저에도 뭐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좀 호환성이 있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시험 볼 때는 내가 익스플로러랑 엣지는 안정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익스플로러보다 엣지가 더 나은 것 같은 게 그 답안지 작성하는데 익스플로러는 확장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엣지는 답안지가 이렇게 좁게 등장을 하는데 엣지는 이게 크게 이렇게 늘릴 수도 있게 돼 있고요. 뭐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라고 모의 문제를 올린 거고요. 여러 가지 웹브라우저 중에 가장 잘 호환성이 있는 웹브라우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멀티 모니터.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단 유의할 게 모니터를 두 개를 띄우면 안 됩니다. 멀티 모니터를 쓰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어, 그런 사례가 있기는 했는데 어떤 학생이 이 두 번째 모니터에서 뭐 구글 같은 걸 이용해서 서치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단일 모니터를 쓰셔야 되고요. 이 멀티 모니터를 쓸 경우 또 이 클래스 시험 보는 기능에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러저런 이유로 가능한 한 단일 모니터, 그리고 또 일부 모니터는 굉장히 큰 모니터가 있어요. 아주 대구경 모니터. 이런 경우도 또 화면이 깨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학교 이 클래스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고 있는 이게 파워 트라이앵글이에요. 여기 P가 리얼 파워고요. 자, Q1이라는 것이 애초에 어떤 회로가 갖는 리액티브 파워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때 겉보기 파워가 S1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파워 팩터 코렉션을 해갖고 원래 세타 1이었던 파워 팩터 앵글이 세타 2로 줄어들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 그때 리액티브 파워는 Q2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Q2와 Q1 사이의 차이, 이 차이는 뭐 때문에 발생한 거냐면 바로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병렬로 달아준 이 캐패시터가 만들어내는 리액티브 파워는 캐패시터의 리액티브 파워는 음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 요 값은 음수입니다. 사실은 원래 부호는 음수인데요. 따라서 Q1에 요 Q2를 더하면 QC를 더하면 Q2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음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크기만을 본 거야. 크기만을. 그래서 Q2, Q1 빼기 Q2가 QC가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요 QC는 실제 QC는 음수인데 여기는 절대값으로 표현된 캐패시터의 리액티브 파워입니다. 따라서 QC는 Q1 빼기 Q2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절대값의 의미입니다. 원래 QC는 음수여야 돼. 내가 지금 이거 질문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내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표현된 QC 값은 절대값으로 크기만으로 표현된 QC 값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Q1 빼기 Q2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Q1은 P 탄젠트 세타 1이에요. 그리고 Q2는 P 탄젠트 세타 2라고 할 수 있지. 이거 유도 과정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내 강의 노트상에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세타 1이라는 원래 보정전의 회로가 갖는 파워 팩터 앵글에서 우리가 세타 2라는 더 작은 값이겠지. 더 낮은 파워 팩터 앵글로 우리가 교정을 해야 된다면, 코렉션을 해야 된다면 그때 우리가 병렬로 달아야 될 캐패시터의 캐패시턴스 값, 즉 C는 뭐가 되겠냐는 거야. 이걸 찾고자 하는 거야. 극단적으로 세타2가 0이 된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완벽한 파워 팩터 코렉션이 될 텐데요. 일반적으로는 세타2까지 파워 팩터 앵글이 줄어든다면 그때 우리가 달아야 될 캐패시터의 캐패시턴스 값은 얼마가 되겠냐는 것을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공식은 이겁니다. QC는 P 탄젠트 세타 1 빼기 탄젠트 세타 2고요. QC란 캐패시터가 갖는 순수한 캐패시터가 갖는 C라는 캐패시턴스를 갖는 순수한 캐패시터가 갖는 절대값 크기의 리액티브 파워를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들 잠깐 보시면 컴플렉스 파워는 이렇게 표현되죠. 근데 캐패시터의 경우는 요 임피던스라는 것이 이 콘주게이트긴 하지만 임피던스만을 먼저 보면요. 실수성분이 없지. 이렇게 표현되죠. 이 캐패시터는 순수한 리액티브 성분이기 때문에 여기 R이라는 실수 성분이 없죠. 그래서 임피던스가 그냥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컨주게이트를 하고 역수를 취해 보면요. 역수를 취할 필요 없어. G스타만을 구해보면 G스타는 오메가 C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뭐냐면 이 콤플렉스 파워의 순수한 허수성 부위니까 바로 여기서 이 값을 구하면 바로 여러분들 리액티브 캐패시터의
리액티브 파워 성분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캐패시터에는 리얼 파워가 없어. 이 콤플렉스 파워를 구해서 이 콤플렉스 파워의 j 허수 단위만을 띄어내면 그 값이 바로 리액티브 파워가 돼요. 바로 그 값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리액턴스, 이 리액턴스가 바로 오메가 C분의 1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따라서 캐패시턴스는 이 두 개의 식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 우리가 세타 1이라는 파워 팩터 앵글에서 보다 작은 세타 2라는 파워 팩터 앵글로 우리가 파워 팩터 코렉션을 일반적으로 해준다고 할 때 그때 달아줘야 될 캐패시턴스는 이러한 값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세타2가 0이 되게 하고 싶다. 최종적으로 파워 팩터 앵글이 0이 되고 싶다 하면 이 값이 없는 거죠. 그러면 만약 그 경우라면 이렇게 주어지겠죠. 바로 이러한 그 캐패시턴스를 갖는 캐패시터를 우리가 달아줬을 때 최적의 파워 팩터 코렉션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동일한 논리로 만일 어떤 회로가 모터의 경우와 다르게 회로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저항 성분이 있었지만 불가피하게 페로스틱한 기생적인 캐패시터 성분이 만일 존재했다고 해도 이 회로는 파워 팩터 앵글이 1이 되지 못하고 파워 팩터가 1이 되지 못하고 파워 팩터 앵글이 0이 될 수 없는 그런 비효율적인 회로가 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동일하게 파워 팩터 코렉션을 하기 위해서 병렬로 이렇게 인덕터를 달아주게 되면 같은 원리에 의해서 파워 팩터 코렉션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아까 뭐 패럴렐 캐패시터를 달았듯이 패럴렐 인덕터를 달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션트 인덕터라고도 합니다. 션트란 뜻이 병렬의 이런 뜻이에요. 동일한 뜻이고요.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그 세타2를 리액티브 파워를 이런 그 션트 인덕터를 통해서 파워 팩터 코렉션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시험에 내지 않을 테니까 여기까지만 시험 범위로 할게요. 자, 여기 예제가 두 개가 실려 있는데 이 예제 두 문제 풀고 원래는 오늘 자기결합 회로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시험이니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 실제 파워를 어떻게 소비하느냐, 회로가 소비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겠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집에서 스스로 한번 답까지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바래요. 자, 여기 소스 변압이 존재하고요. 시뉴소이드입니다. 오메가가 2죠. 이런 회로가 여기 세 개의 저항이 존재하고 하나의 캐패시터가 존재해요. 그럴 때 이 각각의 여기 인덕터네요. 인덕터와 캐패시터 그리고 두 개의 저항에
각각의 엘리먼트에 파워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 패시브 엘리먼트가 실제 소비하는 파워를 각각 구해보라는 겁니다. 페이저 변환을 해야겠지. 페이저 변환을 하게 되면 이 3L짜리 인덕터는 J6가 될 거고요. 0.25페로짜리 캐패시터는 임피던스가 마이너스 J2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얘는 8에 마이너스 40도가 되겠지. 자, 그래서 먼저 1오음에 흐르는 전류를 지금 구해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 임피던스와 요 임피던스 중에 요 1오음에 분배되는 전압을 구하면 요 1오음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 있겠지. 우선 지금 내가 좀 말을 생략했는데 오늘 아침에 잠이 덜 깼나 보다 내가. 그만 말을. 자, 이거 전체 하나의 임피던스라고 본다면요. 요 전압에서 1오음에 분배되는 전압과 요 전체 임피던스에 분배되는 전압으로 전압이 분배가 되겠지. 그 1오음에 분배되는 전압을 구한 다음에 그 분배되는 전압에 여기에 임피던스가 1이니까 2를 곱하면 그것이 바로 요 1오음을 흐르는 전류가 될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요 8의 마이너스 40도에 분배되는 전압을 구하면 1오음에 분배되는 전압을 구하면 그게 바로 1오음을 흐르는 전류 값이 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요 전압 분배 법칙을 그대로 쓴 겁니다. 여기에 사실상 곱하기 1이 있는 거지. 1이라는 저항에 요만큼의 전압이 분배되니까 거기에 1이라는 임피던스를 곱하면 아니 1이라는 임피던스를 나눠야죠. 전류를 구하려면 임피던스 분의 V니까 그래서 1을 나눠야 되죠. 1을 나누면 요 1오음을 흐르는 전류가 될 겁니다. 1을 나누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 쓰지 않은 것뿐이고요.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압은 파워는 피크 값의 기준으로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물론 RMS 값을 쓴다면 2분의 1이 필요 없죠. 그런데 요 1.6828이라는 것은 피크 값입니다. 절대 값이고요. 따라서 1오음이 소비되는 파워는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 리액티브한 성분들, 요 인덕터와 캐패시터에서 소비되는 파워는 물론 여러분들 실제 여기를 흐르는 전류를 구한 뒤에 요 파워 팩터를 구해 보시면 이게 0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자명하지. 뭐 이거는 계산해 볼 의미도 없고 실질적으로 인덕터와 캐패시터에 소비된 파워는 0입니다. 알고 있다시피. 자, 2ohm을 흐르는 이 전류, 페이저 전류는 여기를 흘렀던 1ohm을 흘렀던 전류가 이쪽과 이쪽으로 분배되는 전류를 통해서 이쪽 오른쪽으로 분배되는 전류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전류 분배 법칙을 쓰게 되면 이게 요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요 값이 2ohm을 흐르는 페이저 전류 값이 되고요. 그 절대값을 구한 게 2.258이에요. 따라서 동일하게 아까 이 공식 어디 갔어? 절대값의 제곱에 R.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하면 여러분들이 파워를 구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예제는 맥시멈 파워 트랜스퍼 컨디션이라고 불렀던 최대의 파워가 전달될 로드 임피던스 값을 찾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여기 지금 로드 임피던스를 다는데요. 이게 전체가 구동 회로라고 본다면 여기가 에너지를 공급해 줄 텐데 이 로드가 이 구동 회로에 의해서 최대의 파워를 전달받을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찾으라는 거지. 그때 그 로드 임피던스 값을 찾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때 그 로드 임피던스 값은 이 왼쪽의 회로, 구동 회로의 떼번인 등가를 찾은 뒤에 그 떼번인 등가에서 찾아진 떼번인 임피던스의 컨주게이트에 해당한다고 얘기했고요. 따라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작업은 요 나머지 회로, 즉 이 로드를 띄어내고 이쪽 방향에서 바라봤을 때 이 회로가 갖는 떼번인 등가를 찾는 겁니다. 자, 먼저 떼번인 임피던스를 찾기 위해서는 자, 이 로드를 띄어내고 요 로드 단에서 바라봤을 때 이 회로가 갖는 떼번인 임피던스를 찾아야 되는데요. 떼번인 임피던스를 찾기 위해서는 이 회로에서 존재하는 모든 인디펜던트한 소스를 턴오프 시켜야지. 자, 이 커런트 소스가 하나 있는데요. 이 커런트 소스를 턴오프하면 얘는 오픈 서킷이 되죠. 이 회로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요 남아있는 요 5개의 엘리먼트들이 갖는 임피던스만을 찾으면 돼요. 총합의 임피던스를. 그리고 마이너스 J10과 이 두 개와 두 개의 병렬 임피던스를 찾으면 되겠지. 이 값입니다. 그래서 이게 떼번이 임피던스 값이 뭐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걸어줘야 될, 실제 로드 단에 걸어줘야 될 최대 파워를 전달할 로드 임피던스 값은 떼번이 임피던스의 콘주게이트고요. 이게 부호만 플러스로 바꿔주는 요 값이 됩니다. 자, 떼번이 임피던스를 찾았어. 자, 그러면 여기 또 임피던스를 찾았는데 이때 전달될 맥시멈 파워도 찾으라는 거예요. 맥시멈 파워는 이렇게 주어지죠. 따라서 RTH는 이 앞부분이 RTH야. 여기 RTH는 우리가 구했다고 떼버니 임피던스를 찾음으로 해서. 그런데 VTH를 알아야 되죠. 떼버니 볼티지를 구해야 됩니다. 이 떼버니 볼티지의 절대값을 찾아야지만 맥시멈 파워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떼버니 볼티지를 또 구해야 돼요. 자, 떼버니 볼티지는 로드를 우리가 드러내고 여기를 오픈 서킷을 만든 뒤에 요 로드 단자 간에서 느껴지는 VOC, 오픈 서킷 볼티지를 찾으면 됩니다. 유의할 것은 이때는 소스는 건드리면 안 되죠. 소스는 그대로 살려놓고 이 회로에서 느껴지는 오픈 서킷 볼티지를 찾으면 됩니다. 자, 이럴 때 요 마이너스 J10 오음이라는 요 임피던스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오픈 서킷이 이거는 사실상 없는 거고요. 즉, 아까 우리가 여기를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요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 아닙니까? 이렇게 흐를 거예요. 요 전류가 495옴이라는 전류가 이쪽과 이쪽으로 분배가 될 텐데 요 오른쪽으로 분배되는 우리가 전류를 찾을 수 있다면
요 전류를 찾은 뒤에 요 두 개의 임피던스의 합을 곱해주면 요 양단 간에 걸려 있는 전압을 찾을 수 있고 그 전압이 바로 오픈 서킷 볼티지가 될 겁니다. 지저분해서 지웁시다. 따라서 지금 내 강의 노트에는 바로 여기를 흐르는 전류, 페이저 전류를 찾은 거예요. 페이저 전류는 요 전류를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쪽과 이쪽으로 분배가 되겠지. 여기는 오픈 서킷이니까 이 임피던스는 의미가 없다 그랬어. 이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임피던스 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요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해서 페이저 전류를 찾은 다음에 요 페이저 전류의 16과 J8이라는 임피던스를 곱하게 되면 요 양단 간에 걸리는 전압을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게 떼버님 볼티지. 요 떼버님 볼티지의 절대값의 제곱을 찾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폴라 폼으로 고쳐야겠죠. 여기 계산기가 없어서 지금 계산할 수는 없는데 여기 폴라 폼으로 안 나와 있겠네. VTH의 절대값의 어떤 위상값을 표현되겠죠. 요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 됩니다.